P2E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해외 중요한 동향과 결국 게임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그리고 이제 그 관점에서 P2E 게임에 대한 정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2E 게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이슈를 법적인 차원에서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김동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를 모시고 이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이슈를 주제로 규제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딜라이트에서 이 블록체인 관련 팀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화 및 법률 지원 총괄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김 변호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가 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이렇게 P2E 게임에 관한 규제 이슈라는 테마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전에 이제 김강렬 대표님이랑 홍석형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부분이 이미 완결점을 찍어도 될 정도로 다 이제 각 사이드에서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포커싱 됐던 부분을 좀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법인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블록체인 PG 리더를 맡고 있다고는 적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P2E 게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위메이드 플랫폼의 위믹스 플랫폼을 처음에 개발했던 위메이드 트리, 아니면 최근에 이제 탈중앙화된 플랫폼으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클레이 수합으로 대두되는 가장 큰 이제 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오지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NFT 플랫폼, NFT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볼륨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메타콩즈, 뭐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조금 이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P2E 게임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자문을 드려하기 어려워하는 블록체인 관련된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앞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P2E 게임이라는 어떤 하나의 게임이라는 장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 게임이라는 하나의 컨셉에 더해서 NFT,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 또 탈중앙화된 플랫폼의 운영,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이 플레이어들이 각각 플레이어들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P2E 게임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 모든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여기에 맞는 아키텍처나 이제 구조를 짜서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제 페이즈별로 규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문체부가 이제 주무 부처죠. 그래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기존의 게임 업계에서 주로 이제 대관 업무를 한다거나 주무부처와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처가 크게 두 개, 문체부랑 공정거래위원회,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부처가 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이런 규제가 더해지면서 이런 사업 모델이 추가되면서 금융위까지 이제 규제를 검토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강한 주무부처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례, 엑시 인피니티나 이제 더 샌드박스 같은 사업 모델은 이미 글로벌하게 그 수치적인 면에서 기업에게 증명을 한 사업 모델이거든요. P2E 게임은 돈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영리성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P2E 게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주무부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이마비스라는 베트남 기업이 이제 만든 회사인데, 지금 이제 현재 그 스카이마비스라는 기업은 이제 작년에 기업 가치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3조, 4조 사이 되나요? 이제 그 정도 인정을 받고 투자를 받은 이 엑스 인피니티라는 게임 때문에 그렇게 커버린 회사고, 베트남 다큐에서도 엑스 인피니티가 어떻게 베트남을 먹여 살리는지에 대한 어떤 걸 다룬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보시면은 이제 막 베트남에서 이제 토요일 끓이는 할머니가 P2E 게임을 하면서 엑스 인피니티를 하면서 저희 삶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P2E 게임이 그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명한 이제 어떤 다큐였는데, 베트남은 그럴 수 있다 치고, 만약에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그 사업 모델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 담당자나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규제를 접근하는 시각이
현업과 규제 당국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떤 사업 영역이 P2E 영역이고, 나아가서 주무 부처별로도 이제 뭐 금융위, 문체부, 공정위, 법무부 각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 NFT에 관련된 과세가 끼는 이제 뭐 국세청이나 기재부까지 관련되는 문제다 보니까 의견을 조율하는데 사실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제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이제 원래 올해 1월 1일 0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가 1년 유예를 한 상황인데, 그 뒷배경에는 NFT 관련된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NFT 법적인 어떤 형태나 판단이 아직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어떤 근거도 있고요. 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게임 관련된 구조는 앞에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본체가 있고요. 이 게임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의 일부 혹은 게임의 어떤 일정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이 되어 있고,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블록상에 블록이 체인이 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인데, 그 블록이 어떤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완전성 같은 거를 이제 좀 이제 인정해주고 이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기술인데, 이제 그 블록체인의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이루는데 토큰이라는 이코노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게임을 블록체인화 시킴에 있어서 토큰 이코노미나 혹은 이 토큰에 관련된 토큰이 사용됨에 따른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고민을 빠뜨릴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NFT 관련된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NFT 관련된 사업성이 부각되면서 이 게임의 아이템 혹은 게임의 특정 자산들을 NFT화해서 뭔가 하는 사업 모델들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오래된 업체에 속하고,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랑 사실 양대 산맥으로 메타버스 P2E라고 하는 플랫폼의 양대 산맥으로 보통 이제 불려왔는데, 엑스 인피니티라는 사업 모델이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이런 엑스 인피니티 구조의 어떤 P2E 게임에 대한 사업 모델이 되게 많이 범람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뭐 다오라는 어떤 조직이라도 연결이 되는데, 게임형 다오라고 해서 뭐 길드라고 해서 이 길드 자체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 길드를 이용해서 P2E 게임을 붕업시키는, 실제로 이제 법에서 아득히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로 사업 모델이 글로벌적으로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일단은 토큰 거버넌스가 들어가다 보면은 지갑을 뭘 쓸 건지, 토큰을 어떻게 발행하고 유통을 할 건지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고, 블록체인 게임 상에서 NFT를 발행하다 보면은 이 NFT와 토큰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도 거래가 가능하고 NFT도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거래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할 건지, 오픈시 같은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유통을 할 건지, 아니면은 자체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래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각자 고려 사항으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회사들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주무부처에서 이 P2E 게임에 관여되어 있는데, 현재 그냥 현실은 이제 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행성 관련해서 등급 분류 거부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는 팀장님께서 사실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셔서 넘어가 보면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NF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게임에서 발행하는 아이템은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그 관련된 IP를 다 가지고 있고, 그 IP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제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는 거였는데, 아이템을 NFT화 한다는 거는 게임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에서 게임에서 이제 계정 정지를 당하더라도, 게임 접속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NFT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에게 오너십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설명하신 예시처럼 투자성, 그 현금화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NFT 아이템이 성질상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경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게임 외부에서 현금화하는 게 매우 용이하다 보니까 황금성도 이제 많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이제 근거로 해서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이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를 드는데 사실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유나의 옷장이라는 2017년, 8년부터 해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 잔혹사라고도 이제 업계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또 약간 구조는 다른데 Five Stars for Clayton이라는 게임은 이제 게임 아이템을 아까 그 게임관리위원회 뭐 입장처럼 NFT로 구현해서 이제 이걸 별도 거래소에서 유저 간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 모델이 구성되어 있고 무한돌파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일일 퀘스트를 진행하고 이제 얻게 되는 보상인 무돌 코인을 클레이 스왑이라는 덱스 탈중앙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클레이튼에서 발행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고 이 클레이는 이제 우리나라 여러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제 쉽게 환전이 가능한 뭐 그런 취지로 지금 수익성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무돌 같은 경우에도 사행성 및 황금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이 났고요.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현재 이제 소송 중이라는 어떤 안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설명드린 예시 중에 첫 번째 예시 그 Five Stars for Clayton의 개발사가 스카이피플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등급 분류 보류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게임관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법원에 말을 한 거고 법원에서 해당 가처분을 인용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본안 소송 중이고요.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법원에서 어느 편도 지금 명확히 든 상황은 아니고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등급 분류 보류를 한 것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등급 분류 보류가 되다 보면은 게임을 이제 런칭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각한 어떤 경제적인 위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되 게임 그 본안 소송에서 결정에 따라서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뭐 소송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이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송 관련해서 대부분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게임관리위원회가 등급 분류 이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주체기는 한데 뭔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등급 분류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은 조직의 특성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약에 이 대법원 판결에서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판결이 내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게임관리위원회도 뭐 일종 종류 NFT의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 유통을 허락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이제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소송을 되게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소송에서 게임관리위원회가 승소를 한다면은 사실 이제 일단 당분간은 우리나라에서 NFT 관련된 게임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게임사에서는 이제 위믹스도 마찬가지인데 PTE 규제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일단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서비스만을 뭐 진행하고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P2E 게임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고 지난달에 이제 토큰 판매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 경우에도 이제 FTX라는 해외 거래소 통해서 이제 판매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려고 이제 아예 국문 서비스나 이런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이 약간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P2E 게임이 규제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는 없는데 뭐 위믹스 토큰, 그러니까 위메이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위믹스 토큰을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게임은 할 수 없는데 이 사행성의 핵심이 되는 토큰은 사행성이 핵심이 된다고 판단한 토큰은 이용자들이 마음껏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게임 자체는 문체부 그리고 토큰 자체는 이제는 이제 금융위원회로 정리가 됐는데 주무부처가 다르고 판단하는 법적 근거,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뭐 바람직한가? 이 토큰에 대한 거래는 사실은 물론 이제 이 토큰을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토큰이 증권형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형 토큰, 소위 이제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분류된 토큰들은 각자 사용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토큰의 사용을 염두할 것을 전제로 토큰을 구매하는 것도 이제 분명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위믹스 토큰을 적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뭔가 더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태까지 현실적인 P2E 게임 산업에서의 규제고요. 이제 금융에 관련된 규제를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토큰 이코노미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P2E 게임을 하는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통이나 판매를 하는 과정이 수반이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포괄해서 ICO, 소위 ICO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ICO는 이제 대부분 익숙하신 단어이실 텐데요. 예전에 이제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ICO 붐이 일면서 소위 이제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뭐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이 자금 조달의 형식으로 모이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구매자 혹은 투자자 보호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법령상 위반이 아니라 정부 협동 보도 자료를 내면서 2017년 9월 보도 자료인데 이제 ICO에 대해서 사실상 금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 금지라는 원칙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어 오고 있고요. 사실상 금지가 이제 좀 변호사로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특정 법 위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ICO를 했을 때 실제로 그 ICO를 한 주체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보겠다라는 식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토큰 관련된 플랫폼 혹은 토큰 발행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법인에서 ICO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해외 실제로 SPC건 아니면은 실제 해외에서 동작을 하는 법인이든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그 해외에서 토큰 발행 그리고 이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가지고 국내 법인은 이 해외 법인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뭐 개발 용역이든 뭐 운영 용역이든 마케팅 용역이든 거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해외 법인이 발행한 토큰 혹은 그 토큰 판매 대금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가 좀 일반적인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꼭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일단 토큰 발행 관련된 금융위 규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NFT 발행 관련된 규제도 있습니다. NFT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NFT가 특정 어떤 법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토큰을 발행하는 이제 블록체인이니까 다 코드로 토큰을 발행을 할 텐데 NFT라는 형태의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고 그게 일반 토큰 발행과 다른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토큰 아이디라 그래서 이제 그 각 NFT마다 뒤에 인증 번호처럼 번호가 기록되는 형태 블록체인 상에서 저장이 되는 형태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이 NFT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FT가 이 블록체인 상에서 특정한 유니크성을 담보하는 어떤 토큰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이 기술적인 특점에 착안해서 디지털 미술품 NFT, 뭐 게임 NFT, 컬렉터블 NFT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NFT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는 사실 글로벌하게 명확히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새로운 기술이고 NFT 붐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규제를 취해야 되는지 각국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는 페데프라 그래가지고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라고 하는 이제 최상위 기구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거를 모든 나라에서 따라하고 이제 그 제시 가이드를 따라하지 않으면은 신용평가 국가 신용평가에 마이너스가 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형태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그 페데프에서 처음으로 NFT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NFT는 컬렉터블이라는 수집 가치가 있어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페데프에서 자금 세탁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가상자산에 해당을 해서 NFT도 가상자산에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중립적이죠. 이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페데프에서는 NFT의 특성에 대해서 일단은 본인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를 분명하게 언급한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가이던스를 그대로 따라서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금융위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NFT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결제나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페데프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 이제 금융위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NFT의 종류 중에서 디지털 미술품 같이 좀 소장 가치가 강한 형태의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게임에서 사용되는 NFT처럼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거기서 어떤 투자적인 이익이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가상자산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의견을 준 게 있어서 그럼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NFT를 이제 게임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가상자산 해당성이 많다면은 거기에 따른 의무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취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적인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명확하게 사실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위믹스 PT Ltd라고 이제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지갑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를 했었고 지금 신고가 수리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탈중앙화형 지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의도한 신고를 요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줘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철회해서 실제로 이제 게임 업계 게임을 명확하게 하는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은 사례는 아직 없고요. NFT 원화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 업무만 하는 어떤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예를 들어서 뭐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NFT 마켓을 하고 있죠. 업비트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원화 거래도 하고 있고 지금 가상자산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변경이나 추가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 뭐 실제로는 금감원에서도 관여를 하는데 금융당국에 관련된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고 사실상 NFT 원화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업이 추가됐을 때 신고를 진행한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이제 단순히 원화거래소만을 운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례는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NFT 관련돼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나에 대한 이슈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예시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싱가포르 법인 설립해서 컴투스 홀딩스랑 컴투스가 이제 각각 이제 거의 50%씩 지분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고 위믹스도 지금 위메이드 100% 자회사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해외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에 본진을 세우고 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P2E 게임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게 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한국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국내 마케팅 여러 가지 뭐 블로그나 미디엄이나 뭐 카톡이나 뭐 디스코드 같은 채널을 통해서 이 게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주도적으로 친절하게 한국어 마케팅을 하면은 그거는 또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토큰이랑 게임은 분리가 되는 거긴 한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토큰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 토큰이 게임에서 사용될 예정이니까 국내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고 국내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인가? 라고 이제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다 걸리는 거다 보니까는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어 미지원도 해야 되고 국내 마케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최초로 한국인 대상으로 토큰 판매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초에 뭐 텍스헤이븐 그러니까 뭐 이란이나 북한 같은 에 소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 방지의 위험이 커서 토큰 판매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이 서비스 자체 이용을 국적을 판별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한국인의 이용을 제한해야 되는가 혹은 한국에서 접속한 IP를 차단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뒤에 이제 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E 게임들을 가끔씩 이제 해보기는 하는데 이런 방법까지 차단시켜 버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돼서 또 이게 또 적절한 규제 수준인가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규제적인 고려 사항들을 좀 이제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기존 게임 업계 규제와 형평성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니지에서 화폐로 사용되는 아덴 관련해서 2010년도에 이제 뭐 판결이 있었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이제 그 게임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유통되는 화폐를 외부에서 거래하는 게 적법한지 불법한지에 대한 기준이 나눠졌죠. 그래서 이제 뭐 우연성에 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해서 얻은 이제 뭐 그 재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매니아나 베이 같은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동일한 사업 모델인데 블록체인 기술만 접목시킨 어떤 사업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사행성을 판단하는 두 가지 요건 중에 황금성이 좀 더 용이해졌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리니지에서 게임을 하고 이거를 별도의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을 해서 판매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사행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지, 물론 있다는 의견도 말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말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이제 NFT라는 게 어떤 게임의 성격을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는 이제 기술 중립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좀 대전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FT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게임을 일괄해서 뭔가 다 규제를 가야 되나에 대한 어떤 챌린징은 분명히 있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존 ICO 사례에서도 봤듯이 특정 기술에 대한 걸 허용해주는 시그널을 줬을 때 거기서 미치는 여파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는 사실상 되게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더 어려운 점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구분 가능성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로블록스나 이제 제페토 같은 사업 모델은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고, 여기는 토큰 이코노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재화를 이제 앱 내 결제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만 원에 얼마 몇 잼 이런 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행성 이슈는 피해갈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이랑 결합했을 때 그거를 게임으로 볼 수 있을지, 아까 철학적인 게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검토도 있었지만 어디까지 게임으로 볼 것이고 어디까지 게임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규제도 이제 논의를 해보고 고려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미 여러 가지 지표로 글로벌하게 뭔가 사업성이나 이런 거는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규제 기관 간에도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또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P2E 게임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벨기에 같은 나라는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뭔가 이제 도박에 준하는 형태로 이제 제재를 가하거나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뭐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뭐 자율적인 뭐 가이드라인 공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합법화되는 걸로 인정되는 나라도 있고, 근데 그 모델에 NFT나 토큰을 섞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제 이번 정권에서 뭔가 이제 큰 흐름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 기관들이 발맞춰서 흘러가는 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는 되고요. 예, 규제의 실효성 측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해외 플랫폼, 국내에서 제외하고 서비스라는 게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국내에서 이용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볼 건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나 이런 게 위메이드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온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가 붙어 있는 감사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뭐 아직까지 발행한 토큰을 매출로 인식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고 있긴 상황인데 실제로 이 토큰이 유의미하게 사용이 돼서 매출로 찍혔을 때 이거를 싱가포르에 따른 어떤 매출로 찍어서 거기에서 모든 이 소득에 따른 어떤 1차적인 과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그 자금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하게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 좀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어떤 제도를 이용한 P2E 게임 솔루션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과기부가 운영하는 샌드박스 제도의 뭐 법률 자문이나 과기부 쪽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신청되는 아이템들에 대한 어떤 뭐 하나하나 관여가 되어 있어서 상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 취지가 사업의 영리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더라도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애초에 그 사업 이 제도 자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버시라라고 하는 제도는 전혀 아닙니다. 주무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좀 실증 혹은 임시허가를 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이용자 보호 관점 혹은 국내 이해관계인이나 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안전한지를 점검해보고 거기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어떤 제도이고요. 뭐 메타버스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그 VR 기계에 관련된 어떤 이슈도 있는데 VR 규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VR 게임물을 하려면은 그 게임물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전자 그 기계에 대해서 등급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우리가 이 규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실제로 적극 행정 방식으로 이 VR 게임을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가 좀 유예된 사례도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의 순기능이죠.
실제로 VR 관련된 어떤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판단해보고 괜찮으면은 VR 게임물이 조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취지인데 이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이 사업성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이 시장 상황이 이미 찍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규제 샌드박스 뭐 2년 4년 해서 이 기업들 특정 기업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뭔가 사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이제 할 거고 이제 이 지정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테스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운영 실태에 비춰서 좀 적절한 해답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예,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